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했습니다. 정치 영역을 이루는 섭리. 생산자들이 필요에 만들어진 정부는 생산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수단과 인간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반드시 소비해야 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참여해야 되죠. 그런데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더라. 그것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이죠. 앞에서 언급했죠.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이나 집단은 스스로 소득을 얻어 생존하고 유지되지만, 정부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니 스스로 소득을 얻어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정부가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다양한 작업수단도 필요하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직접 생산에 하지 않는 정부는 생산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결국 정부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자들이 소득의 일부를 걷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정부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생산자들인 상황에서는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정부의 구성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조그만 사회라더라도 정부 기능은 있겠죠. 뭐 분쟁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생산하면서 또 생산자들이 직접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면 사회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정부 기능을 늘 해야 되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죠. 그래서 정부는 구성되는 거죠. 생산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즉, 생산자들은 생산을 위한 보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의 일부로 정부를 수립,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요. 정부의 투입되는 자본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생산자들이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소유될 수 없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서 정부를 구성했어요. 정부를 구성하는 이제 사람들이나 그 자본이 세금에 의해서 유지되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재산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죠. 생산자들이 만들었으니까 주인은 생산자들이 되는 거죠. 국민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정부의 주인은 본래 전체 국민이며 원래부터 국민이라는 거예요. 공화국일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이상, 생산자들에 의해서 유지 발전되는 이상 국가는 기본적으로 공화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화국이라는 정치제도가 도입된 일은 국가제도이죠. 도입된 일은 역사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어떤가요?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국가가 왕의 것이나 귀족들의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죠. 사용으로 인식되기도 했죠. 공화국으로 인식된 것은 한국에서도 어떤가요? 1900년대에 돼서나 그래요. 인식되고 도입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항상 공화국일 수밖에 없다 이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데에는 당연히 사연이 있다. 국가는 공화국일 수밖에 없으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상. 그렇죠. 정부가 수립된 이상 공화국의 성격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항상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상.
그렇죠. 하지만 공화국의 성격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정부가 치안 기능과 국방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무장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무장을 통해 권력 행사는 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 이들도 사람이며 그 사람들은 어떤가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생산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이상 생산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적 욕망을 실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분화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며 권력을 통해 분화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늘 그런 시도는 있어 왔다. 권력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권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수탈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래서 폭동도 일어나고 그렇죠. 밀란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어났던 이유는 뭔가요? 누구나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정부는 공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공화국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직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수탈하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 이러면서 직관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분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역시 절로 생길 수 있다. 또 권력 자체에 대한 욕망이 역시 생길 수 있는 거죠. 즉 공화국에 반발하는 사람이나 집단 역시 생길 수 있고 역사에서 그러한 사람이나 집단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공화국에 반발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공화국이냐. 개인이나 집단의 사유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공화국의 성격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데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함과 더불어 공화국의 성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공화국의 성격이 강해지니까 이제 공화국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지배 시대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배하는 일을 금지하면 신분 제도 역시 부정된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농업이 공업이나 상업 등을 지배하고 대지주가 귀족이나 왕이 되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지배했는데 이는 시장이 발전하는 방해 요인이 되며 시장이 발전하며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힘이 커지며 시장의 발전에 해로운 과거의 제도는 모두 철폐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기업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사업체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 사업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귀족이나 왕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 선택이 자유로워야 되고 또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농업에 종사하다가 공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이제 공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또 사람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신분제도가 부정돼야 되는 거죠. 또 농업이 다른 산업을 지배하면 안 되죠. 다른 산업도 발전해야지 사회 전체 생산성도 높아지고 교환할 수 있는 그래요. 상품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정부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개인을 위해 권력 행사할 수 없게 되니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어 발전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특정 사람이나 특정 개인을 위한 권력 행사가 금지돼 버리는 거죠. 그럼 자연히 어떻게 되나요? 원래부터 있던 공화국의 성격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데 아주 강해져 버리는 거죠. 얻게 되니 공적 목적에는 권력 행사가 불가능해지고 권력의 사유화 역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정착한 국가는 공화국의 성격이 극대화되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후퇴하면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특정 산업의 우위를 인정하거나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주어지는 이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부는 특정 산업과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공화국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공화국의 성격은 극도로 약해지며 정부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삶으로 인식되게 된다.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공화국의 성격은 항상 있는데 시장 지배 시대 도래하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이 완전히 금지되죠.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럼 자연히 공화국의 성격이 아주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어떤가요?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을 벌이면 공화국의 성격이 아주 약해지면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뭔가요? 대부분의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뭐 똑같은 건데 정도 차이에 의해서 분류되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 공산당이나 1인 독재가 이루어지잖아요. 왜? 시장에 대한 적대감, 또 민간 기업이나 사유재산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시장 제도를 폐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폐지한이나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자연히 어떻게 되나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유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을 지배하는 이 빼고는 그들이 다 노예처럼 인식되잖아요. 인권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화국이라는 국가제도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별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정부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근데 정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정부 역할. 사회에서 개인들은 통상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가족은 소비를 통해 생존을 이어간다. 소비 수단을 얻기 위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생산에 참여해야 하는데 생산에 참여하는 이는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여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도 있죠. 재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신의 활동을 거래하며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근로자로 살아가죠. 하여간 생산자들은 생산에 참여한 결과 소득을 얻게 되는데 소득의 일부를 정부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다. 그렇죠.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정부를 구성하는 이유는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활동이 필요한데 그러한 별도의 활동에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잘못된 말인 거예요. 정부를 구성한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생산자들이 정부를 만들 때는 앞에서 했지만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지. 그래 직접 참여하려면 정부를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정부 일을 늘 그 국민들이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모두가 다 참여해서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사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도의 활동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래요. 살펴봐야 되겠죠. 사회 규모가 일정 정도 커지면 개인 단위나 가족 단위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 그렇죠. 즉 타인이나 타집 단위 개인이나 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는 기능을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치안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도적질 못하게 하고 폭행 못하게 하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경찰들이 수행하죠.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 사는 곳에서는 사람들 간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데 개인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가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개인들 간에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분쟁을 해결하라 이러면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결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또한 개인들이 알아서 분쟁을 해결하게 하면 힘이 강한 자가 항상 분쟁에서 승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이들은 생산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래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사회의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들이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 정부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사법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죠. 사법 기능도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이고 고대부터 그런 기능을 수행했음을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규칙, 즉 법이 있어야 한다. 즉 법을 제정하는 기능 역시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정부의 기능이 된다. 그렇죠. 법이 있어야지 그 법에 다들 수긍하겠죠. 개인이 아무렇게나 사법 기능을 수행하면 수긍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겠죠. 사회 유지되지 않겠죠. 법을 제정하는 기능을 입법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사회 규모가 작아 이러한 법을 관습으로 대체할 경우 별도 입법부는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 규모가 작아요. 누구나 인식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만 처리하면 모든 분쟁이 해결돼요. 그럼 별도로 입법부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도 보면 입법부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죠. 관습에 따라서 관습이 법을 대체하는 경우죠. 별도의 입법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한 이상 정부를 구성하는 기관이 입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그래요. 관습을 법으로 인식하는 것도 누군가가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요. 입법부의 기능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입법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입법부를 두지 않는 경우죠. 수많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국가가 무력 충돌, 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전 세계는 수많은 국가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영토를 빼앗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현시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죠. 전쟁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수행하는 기능은 정부의 기능이 된다. 그렇죠.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없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일어나니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정부는 전쟁 기능을 수행해야 되겠죠.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기능을 국방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전통적인 기능이죠. 국방 기능, 치안 기능, 사법 기능, 입법 기능, 사법 기능.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투입되는 자본은 세금을 통해 집행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적 토지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 및 재산이 파악되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능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들도 파악해야 되고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도 파악되어야 되죠.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잖아요. 또한 정부 역시 사람들과 작업수단으로 구성되는 이상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작업수단을 관리하는 일 역시 수행해야 한다. 정부를 구성하는 이상
또 이런저런 인적 토대든 물적 토대든 관리하는 기능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죠. 이러한 일과 관련된 기능을 행정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다. 행정기능도 항상 있는 기능이죠. 언급한 기능들은 과거부터 정부가 수행한 기능으로 항상 중요했고 미래에도 중요하며 사라질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입법기능, 사법기능, 뭐 행정기능, 기능들은 고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치안기능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단 국방기능의 경우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경우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전쟁은 국가 간 전쟁은 국가들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발생하는 거니까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한 일은 일어나도 먼 미래의 일이지 몇백 년 안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수도 있어요. 먼 미래는 그렇게 되겠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사람들이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발전 정도가 유사해지면 전 세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뭐 하나의 정부만 있으면 되지 중앙정부는 굳이 여러 개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인식되면 한 국가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래요. 한 100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